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30회 시험 대비 강좌인데요. 이렇게 쭉 훑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올해 수업 받은 사람이 있나 좀 확인하는 중이거든요. 다행히도 거의 안 보이네요. 근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빨리 등록을 하셨대요? 공인중개사 공부하려고 마음 먹고 있다가 시험 끝나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어제 학원도 거의 만석이었단 말이에요. 개강하자마자 이런 경우는 잘 드물어요. 개강하자마자 사람이 꽉꽉 들어차는 경우 여기 조금 한 12월 달 되면 다 만석 되겠네요 벌써. 우리가 1월 달에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사람들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뭐 만석이 되면 뭐 이제 수업 신청할 수 있는 게 야간에 신청하고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험 본 지 이제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엄청 많은 건 우리 시험이 희한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게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일요일 날 코엑스에서 설명회를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뭐 사람이 많이 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올해 사람이 더 많이 왔어요. 올해 어느 정도 왔냐면 1,700명 정도 왔거든요. 코엑스 설명회 할 때 1층 코엑스 오디토리움이라고 해서 거기 꽤 많은 사람이 착석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거기 1층도 다 찼고 그다음에 2층도 다 찼고 그래서 거기 본당이 다 찬 거죠. 그래서 옆에 이제 중계룸에 거기도 사람 다 찼고 중계룸에 사람이 다 차니까 옆에 보조 의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했었단 말이에요. 보조 의자까지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온 사람은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돌아가세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분들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설명회 할 때 비해서 올해 더 많이 사람들이 응시한 거니까 설명회 온 거니까 전 설명회 연사는 아니어서 뒤쪽에 이렇게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앉아 있으면서 들었던 걱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봐야 될 시험이 30회잖아요. 30회 때 올해 응시했던 인원보다 사람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하여튼 저는 바람이 뭐냐면 이게 별로 관심이 없어서 원서 접수 내는 사람도 별로 적고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만 다 합격하고 이게 나의 꿈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응시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20대하고 30대가 전체 응시하는 사람의 40%가 넘어요. 20대하고 30대가 응시하는 사람의 4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40대 초반까지 합하면 50%가 넘어요. 근데 이 부동산 일이라는 게 또 연세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취업이 잘 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젊은 연령대 분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합격하기 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합격선에 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좀 빨리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올해 원서 접수한 인원은 대충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 원서를 냈냐면 1차 원서 접수한 사람하고 2차 원서 접수한 사람을 합계한 통계입니다. 이게 32만이에요. 32만 명이 29회 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원서를 낸 거예요. 그럼 32만이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규모가 대충 이제 잘 판단이 서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좀 있으면 수능 시험 보죠. 수능 시험은 어떤 아이들이 봐요? 고3, 고삐리 얘네들하고 재수생. 그러니까 수능 시험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얘네들 중 둘 중에 한 사람이 그 다음 연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요. 얘네들이 고3 애들이 수능 시험 보고 그다음 재수한 애들이 수능 시험 보잖아요. 그 다음 연도에는 두 명 중에 한 명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요.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 59만이거든요. 약 60만이라고 치고 우리는 32만이니까 30만이라고 치고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즈라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고3 수험생 다 합하고 재수생 다 합하고 그중에 절반 정도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다. 이렇게 해서 원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여러 시험 중에서 사이즈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수험 시장이 수능 시장이고 그 다음이 공인중개사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시장에 뛰어든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근데 그건 이제 둘째 치고라도 이제 시장 규모가 커져간다는 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시험이 30회죠. 뭐 지금까지는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30회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30회 때는 요 올해 원서 넣었던 32만보다 좀 숫자가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많을 것 같아요? 제 예상은 그 설명에 가보면 알아요. 이거 그냥 피부로 그냥 느끼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설명에 있었는데 그때도 그 설명에 몰려드는 인원을 보고 아 접수하는 사람이 늘어가겠구나 이렇게 판단했는데 또 늘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해보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많아질 것 같은 거예요. 제 예상은 35만. 그러니까 35만 명이 시험을 보면 그럼 피 터지는 장난 아닌 시험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표정이 많이 어두우시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뭐 단기간 내에 합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5만 명의 원서를 낸다고 하면 이게 합격생이 많은 건 또 합격자 숫자가 너무 많이 배출이 되게 되면 현재 공인중개사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쪽에서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다음에 합격생이 너무 적은 것도 형평에 맞지 않은 거니까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합격생을 내는 건 맞는데 이게 그 전체 이제 접수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난이도 조절을 많이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1차도 좀 약간 어렵게, 2차는 또 많이 어렵게. 1차는 약간 어렵게, 2차는 많이 어렵게. 그래서 올해 출제됐던 그 전체 난이도를 좀 알아보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 어제 전체 거 과목 소개 이런 건 했어요? 1차 과목에 뭐 보고 2차는 뭐 하고 그거 했죠? 자 그러면 1차 시험에 두 과목 있죠. 부동산학 개론하고 민법. 2차 과목에 중개사법 있죠. 그 다음에 공법 있고 그 다음에 공시법하고 세법 이렇게 있어요. 공시법하고 세법은 배울 때는 따로 배웁니다. 공시법 따로 세법 따로 이렇게 배우는데 시험에서는 한 과목으로 취급해요. 학교는 몇 문제 나죠? 40문제.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1번부터 40번까지고 민법 몇 문제죠? 40문제죠? 몇 번부터? 41번. 1번이 아니고 41번부터 80번까지. 그다음 중개사법도 40문제, 공법도 40문제. 그다음 공시하고 세법이 합해서 40문제예요. 공시법 몇 문제죠? 24문제. 공시법은 2개로 돼 있죠. 쓰지 마세요. 시험 문제 안 납니다. 공시법 몇 개나 안 나겠죠? 공시법은 이제 그 지적법하고 등기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적법 몇 문제 나요? 지적 12문제, 등기법 12문제. 그래서 24문제 나고 세법은 16문제예요. 합해서 이제 40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1교시예요. 이렇게 해서 2교시고 이렇게 해서 3교시. 이렇게 1교시, 2교시, 3교시로 되어 있어요. 물론 한 날 봐요. 근데 일단 꽈락 없어야 되죠. 꽈락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올해 이런 사람이 제일 많아요. 1차는 합격을 했어요. 1차는 합격했는데 2차에서 꽈락 맞은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여기서 공포에서 꽈락 맞아서 안 된 사람. 그러니까 1차는 어찌어찌해서 평균 60이 넘어갔어요. 평균 60이 넘어갔는데 2차에서 채점하다가 공법에서 꽈락 맞은 사람 엄청 많죠. 공법에서 꽈락 40 미만. 올해 공법 꽈락 맞아서 1차만 합격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한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많은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올해 1차를 합격한 사람들은 내년에 2차만 보면 되죠. 근데 이 숫자가 많으면 여러분에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이 숫자도 많다는 거예요. 아직 발표가 나봐야 알겠지만 올해 1차만 합격하고 그다음에 2차 공법에서 꽈락을 맞아서 내년에 2차를 보게 될 사람의 숫자도 29회보다 더 많아질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2차 시험은 전체적으로 다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녹록치 않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2차는 또 점수가 되는데 1차에서 점수가 또 1개 모자란다 2개 모자란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2차는 평균에서 60이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1차에서 한 문제 2문제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꽝이에요. 다 꽝. 1차가 안 됐으니까 2차는 뭐 점수가 남아 돌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제 모자란데 한 문제 받아들여지면 1차도 되고 2차도 되고 올해 시험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의 제기를 뭐 받아줄 건지는 좀 기다려 봐야 돼요. 일단 민법은 이의 신청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걔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 구조적으로 좀 그렇다는 거예요. 민법은 다 그 문제 끄트머리들이 다 다음 중 이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서 이제 끝에 가서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다음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내요. 그러면 다른 이제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근거가 된 판례를 제시해 주면 이의 신청을 금방 물리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 다른 것들은 또 이의 신청해도 나머지 것들은 다 조문 문제예요. 법조문 물어보는 문제니까 이의 신청이 들어와도 법조문 근거를 대주면 이의 신청을 하나도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받아준 적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민법은 뭐 복수 정답으로 되거나 모두 정답으로 되거나 이럴 문제가 거의 없고 가능성 있는 게 뭐 개론인데 그것도 지켜봐야 될 문제고 그러니까 요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2차에서 점수가 남는데 1차가 이제 한 문제 모자라고 두 문제 모자라고 이런 사람도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봐야 될 시험이 30회잖아요. 근데 1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장에 갔는데 2차는 점수가 남고 1차가 한 문제 모자라고 그런 결과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 또 반대로 그 1차는 또 됐는데 공부해서 꽈락을 맞거나 2차가 안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1년 안에 1차고 2차를 다 합격하는 거죠. 1년 안에 1차고 2차를. 많이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근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충분하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3개월 만에 합격했다, 6개월 만에 합격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 뭐 그런 사람도 간혹 있긴 있어요. 간혹 있긴 있는데 한 10,000명 중에 한두 명? 이 정도고 실제로는 공부를 해보면 알지만 우리가 기초서 2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기초서 1차하고 2차는 매우 이제 간단해 보이지만 요거는 이제 그 기초 과정 때 이제 약간 이제 폼으로 좀 가지고 다니는 교재예요. 진짜로는 기본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 기본서 가지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는 양은 대단히 많아요. 자, 올해 난이도가 어떤지 조금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학개론은 좀 쉬웠어요. 좀 쉬웠고, 민법은 많이 어려웠어요. 민법도 뭐 풀만했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 실제로 그 시험장 안에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 1차 시험이 끝나면 그 우리 직원들이 그 문제를 이제 그 문제만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들어가는 직원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또 그냥 깨끗하게 문제를 주면 좋은데 또 지네들은 또 공부를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막 풀어가지고 줘요. 막 엄청 짜증나던데. 깨끗하게 해주면 좋은데 그 풀다가 또 이렇게 잔 흔적이 다 보여요. 한 51번 정도 가면 그 뒤는 또 깨끗하고 뭐 이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시험 1차 시험 끝나잖아요. 10분 뒤면 그 문제가 저한테 와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본사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문제를 보고 이제 10분 안에 그 문제가 오니까 저도 얼마나 긴장된 상태에서 기다리겠어요. 근데 올해 시험에서 좀 느낀 건 뭐냐면 중간중간에 일단 그 사례가 까다로운 게 많고요. 근데 지문도 길고.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거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풀고 끝났겠구나. 67번, 68번 돼서 끝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 나온 사람들 중에 그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었다. 그럼 합격이에요. 어쨌든 풀어냈다. 그럼 합격. 근데 풀지 못해서 떨어진 사람이 많죠. 풀지 못해서. 풀지 못하게 된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어쨌든 시험장에 가서 민법이 딱 보면 이건 출제하는 사람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출제 유형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간 그 최근 판례는 별로 답으로 만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두 지문 끼어 있기는 했는데 걔가 답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29회 시험에서부터는 최근에 난 판례, 그러니까 2018년도 판례를 정답으로 만들어서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런 게 우리 시험에 등장한다는 건 뭐냐면 출제하는 사람이 아주 이제 의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아마 그런 분이 출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문제대가 엄청 얍삽해요. 문제가 그냥 주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주는 문제가 아니고 좀 이따 자료 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냥 주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수하게끔 만드는 거. 그런 거. 그런 문제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 풀어봐 보면 그 체크를 할 때는 정답이라고 확신하고 체크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자기가 아는 건데 실수하는 거죠. 그런 문제도 꽤 많았단 말이에요. 어쨌든 최근 한 5년간 출제했던 내용 중에는 올해 시험이 제일 어려웠어요. 제일. 근데 그건 이제 올해 내용이고
우리가 봐야 될 건 30회잖아요. 그럼 30회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학개론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학개론? 민법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 다 쉽게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그래도 숫자가 이거보다 많아질 전망인데 1차도 쉽게 내고 2차도 쉽게 내면 전체적으로 합격성이 많아지겠죠. 그런 일은 바라는 바지만 잘 생기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둘 다 어렵게 하는 것도 잘 생기지 않아요. 둘 다 어렵게 해버리면 그 학개론도 어렵게 내고 민법도 어렵게 내면 합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옛날 15회 시험 때 그랬는데 그때는 다 어려웠단 말이에요. 다 어려우니까 아예 합격생이 우리 반에서 그때 제가 학원 다닐 때 반에서 합격한 사람이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 합격, 나머지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러 갔죠? 데모하러 갔죠. 네. 그 과천 정보종합 청사 앞에 가서 데모해가지고 그래서 그 제시험 보게 된 거잖아요. 난이도를 너무 어렵게 해서. 그러니까 난이도가 너무 어려우면 두 과목 다 너무 어려우면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둘 다 쉽거나 둘 다 어렵거나 그런 일은 생기지 않고요. 둘 중 한 과목이 어렵고 한 과목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학개론 내년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학개론 내년에 어렵게 되는 거죠. 좀 어렵게. 민법은 상대적으로 쉽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전략을 짜야 돼요? 요게 그 1년 내에 학개론도 60점 넘어가고 민법도 60 넘어가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왜냐하면 일단 공부 양 자체가 많아요. 기초서는 별거 안 되지만 그 기본서는 그 학개론도 한 700, 민법도 한 700, 800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학개론도 60이 넘어가고 민법도 60이 넘어가면 좋은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에는 공부량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둘 다 잘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을 짠다면 둘 중 한 과목에서 점수를 따서 모자라는 과목에 꽂주는 전략이 합격하는 데 훨씬 유리해요. 그러니까 학개론도 60 넘어가고 민법도 60 넘어가고 그런 전략을 짜시면 안 되고요. 민법에서 점수를 좀 따는 거예요. 예? 한 65점 정도 맞고 학개론 55점. 그래서 민법에서 점수를 따서 학개론에 꽂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반대 이어도 괜찮아요. 나는 공부를 해보니까 학개론이 좀 마음에 들고 학개론이 좀 성적이 좀 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학개론에서 점수를 따서 민법에 꽂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죽어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둘 다 넘기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차는 둘 중 한 과목에 전략 과목을 삼아서 모자라는 과목에 꽂주는 전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둘 다 60 안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둘 다 60 안 나오니까 한 과목에서 점수를 따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전략이 없으면 제가 봤을 땐 민법에서 점수를 좀 따서 학개론에 꽂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 2차는 중개사법에서 몇 점 맞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한테 이제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다른 거 안 물어보고 중개사법 몇 점 맞았는지 물어보면 돼요. 중개사법 몇 점 맞았어? 물어봤을 때 70 맞았어요. 그러면 이미 안 된 거예요. 중개사법 점점 물어보면 70점이다. 그건 이미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될 수가. 왜냐하면 이 중개사법은 비교적 좀 평이해요. 그래도. 근데 공법이 대단히 어려워요. 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공법 교수님이 4분 계신데 그 4분 교수님이 정답 구하는데도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교수가 답 고르는데 힘든데 하물며 문제 푸는 수험생들은 시험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공법은 일단 꽈락이 많고요. 꽈락이 많고 공법은 합격한 사람도 제가 확인해 봤더니 합격한 사람도 거의 50점 60점 넘는 사람도 거의 드물더라고요. 거의 드물.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도 공법은 50점. 근데 이분들이 평상시에 그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거나 뭐 이랬을 때 50점 이렇게 맞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모의고사 같은 거 보고 뭐 통영 모의고사 같은 거 보고 이럴 때는 한 70점, 80점 이렇게 맞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보니까 문제 형태도 완전 다르고 그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하고 다르게 실무에서 자주 쓰일 만한 그런 내용들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문제 풀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공법은 이 그 페이스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공법은 시험장 가서 잘 해봐야 50점 맞는 게 최선인 거예요. 그다음 공시하고 세법은 공시법은 생각보다 그 강의 들을 때 하고요. 시험장에서 그 문제 풀 때하고 조금 그 차이가 있는 게 있는데 그 강의를 들을 때는 끄떡끄떡해서 알아듣기는 좋아요.
그런데 실제 막상 가서 문제를 풀어봐 보면 실제 득점하기가 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지적법은 12문제인데 걔는 외워가지고 다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등기법 12문제가 생각보다 풀기가 매우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요 공시법도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고요. 세법은 16문제인데 세법은 16문제 중에서 한 절반 정도 맞으면 많이 맞죠. 근데 세법은 이유가 뭐냐면 왜 득점은 안 되냐고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세법은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 세법을 사람들이 16개다 보니까 공부할 때부터 좀 쉬어가는 날로 생각해요. 세법 들어가 있는 날 안 나오고 세법 들어가 있는 날 약속 잡아서 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법은 그 뭐 기초 기본 심화 이렇게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과정을 공부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이야 뭐 다 의욕에 넘쳐가지고 밤새서 공부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법은 공부 양 자체가 적다 보니까 시험장 가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공시하고 세법도 실제 시험장 가서 해보면 대부분 50점 근처 맞고 끝나요. 그럼 중개사법에서 몇 점 맞아야 돼요? 네. 중개사법은 무조건 얘는 80 이상을 맞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중개사법에서 80, 85, 90, 95 많아요. 100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개 2차는 뭐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2차는 어디에서 점수를 따야 돼요? 중개사법에 점수를 따야 돼요. 따서 요 모자라는 공법에도 꽂주고 모자라는 요 공시세법에도 꽂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득점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요 1년 기간 동안에 이 공법하고 공시세법은 60점 넘기가 매우 좀 어려워요. 양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제가 계산 한번 해봤어요. 그 공법만 계산해 보면 그 공법에서 배워야 될 법률, 뭐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거 다 합하면 한 40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 학개론, 민법, 뭐 중개사법, 공시세법 다 합한 것보다 공법의 양이 더 많아요. 제대로 해보면. 그러니까 그 많은 양을 1년 동안 하기가 진짜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법은 그냥 50점이 목표인 거예요. 공시세법도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득점이 잘 안 되는 관계로 얘도 50이니까 중개사법에서 점수를 맞아야 되는데 중개사법은 1년 안에 이렇게 점수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일단 얇아요. 법조문 몇 개 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57개밖에 안 되니까 그거 딸딸딸딸딸 이렇게 하면 점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개사법 교수님이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이 그 나중에 그 뭐 암기 자료라고 해서 뭐 줄 거예요. 뭐 책받침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줄 건데 그걸 외우면 점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또 저도 그거 가지고 있거든요. 나도 하나 얻어가지고 뿌듯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를 주면 그 열심히 외워야 되잖아요. 또 외우면 점수가 나오는데 왜 안 해요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그 집에 갔다 그 냉장고 어떻게 하셨어요? 냉장고 붙여놨다 그러더라고요. 그 냉장고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에 애들이 외우죠. 그 집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냉장고 문 열어 왜 애들은 다 외우는데 본인은 아직 못 외우고. 그러니까 걔는 이렇게 외우면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에요. 외우면 외우는 대로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니까 중개사법이 없었더라면 뭐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는 거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 2차는 요가 이거예요. 어디에서 점수를 따서 중개사법에 점수를 따서 그걸 완전히 고득점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법하고 공시세법에 꽂주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는 뭘 좀 더 잘하면 좋다는 거예요. 민법. 여기서 점수를 좀 따서 학교에 꽂주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반대 이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둘 다 골고루 6시험을 넘기는 건 무리다. 이렇게 마음 먹고 공부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고 그게 합격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2차에서는 중개사법에서 점수를 좀 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릴 얘기가 있는데 그 공부를 해보면 집에 가서 그 복습하는 게 있잖아요. 복습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해야 되는데 복습은 뭘 해야 될까요? 그날 배운 걸 이게 그날 배운 걸 복습할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날 배운 걸 복습 못해요. 왜 못할까요? 동영상이 늦게 올라와요. 그걸 잘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민법 수업 하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민법 강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민법 강의 언제 올라가냐면 목요일날 올라가요. 목요일날. 그러니까 오늘 수업 받은 내용을 복습을 하려면 야간반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목요일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여러분 시간표에 보면 각 강의마다 업로드되는 날짜가 나오죠. 그걸 잘 확인하셔야 돼요. 처음에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걸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이제 써도 되긴 돼요. 말도 해도 되긴 되는데 나중에 써가지고 가면 이거 왜 썼는지 본인도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듣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들을 땐 그냥 끄떡끄떡 이렇게 돼요.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서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설명을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다 보면 그냥 되게 물 흘러가듯이 되게 강의를 잘 하세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끄떡끄떡 하는데 마치 집에 이제 지나가 버리면 이제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들을 땐 편안하게 잘 이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자기 있게 되려면 반드시 다시 똑같은 강의를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책 안 보셔도 돼요. 책 보라고 얘기할 때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또 기초서 내용은 잘 만들어져 있긴 한데 책을 읽어서 머릿속에 남는 것보다는 강의를 통해서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게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습은 뭐로 한다고요? 강의를 다시 듣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설명을 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EX 이렇게 해서 갑, 을, 병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내용을 수업 시간에는 이제 따로 적지는 마시고 수업 시간에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그 동영상으로 다시 강의를 들을 때 제가 칠판에 그렸던 그 사례들 있죠. 갑, 을, 병 이렇게 그려주는 그림을 뭐 기초서에 적던가 따로 노트에 적던가 해서 그 그림을 따로 자기 걸로 그려보세요. 그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땐 끄떡끄떡 해도 자기가 그려보면 막상 잘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림을 잘 그려가는 훈련이 되면 법률 관계를 파악하는 데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요거예요. 강의는 복습은 강의를 다시 듣는 거고 그때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줬던 그림을 기초서에 적거나 따로 노트에 꼭 그려본다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이 잘 따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제가 처음에 여기 회사에 왔을 때는 그 선생님이 두 팀 계셨어요. 두 팀 계셨는데 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 그래서 또 한 팀을 더 돈을 많이 들여서 또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세 분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것도 또 선택의 폭이 좁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번에 또 돈을 또 더 많이 들여가지고 네 분 그 4팀이죠. 각 과목별로 그래서 네 분의 교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A 교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B 교수를 선택할 수 있죠. B 교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C라는 교수 선택할 수 있잖아요. C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럼 D를 붙여줬어요. 그럼 D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그 선택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4명 중에 자기랑 맞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4명 중에 맞는 사람이 없다. 그럼 공부를 안 하시면 돼요. 누구를 갖다 붙여줘도 그 사람에게 뭐 구미에 맞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동영상을 다시 보라 그랬더니 여러분을 가르치는 교수님 말고 다른 교수님 것도 같이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뭐 그 탐색도 좀 할 겸.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재미로 이렇게 들어보는 거 괜찮아요. 뭐 자기랑 맞는지 안 맞는지 들어보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물건 고르듯이요. 이것도 사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A 교수님 걸 선택했어요. B 교수님 걸 선택했어요. 그럼 그거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분을 같이 데리고 다니시면 안 돼요. 두 분하고 같이 연애를 하거나 세 분하고 같이 이렇게 사귀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A 교수님이 가르치는 내용하고 B 교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뭐냐면 그 설명하는 방법, 전달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근데 실력이 짱짱한 상태 같으면 그 다르다는 걸 금방 알거든요. 근데 그 실력이 이제 우리처럼 이게 아직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조금만 다르게 설명을 해도 마치 굉장히 다른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엄청 헷갈려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욕심이 뭐냐면 A 교수 거랑 B 교수 거랑 듣다가 자꾸 혼자 짬뽕해지고 싶어져요. 짬뽕할 능력이 안 되면서 그렇게 해보고 싶은 욕망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A 교수가 주는 자료, B 교수가 주는 자료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장수행 되는 거예요. 1년 안에 시험이 끝나지 않고 이제 한 7년, 8년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지 말아야 될 내용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교수님 굳이 뭐 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저를 선택했다면 저만 계속 따라서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그 다음에 저 말고 다른 교수님을 선택했다면 에듀윌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라면 충분히 여러분을 시험에 합격시키기도 남을 만한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을 선택하셨으면 다른 교수님 것만 끝까지 듣고 따라가시기 바라요. 제가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9월 동영 모의고사 때 갑자기 저한테 이걸 물어본 질문이 있었어요. 교수님, BU RR 무선이 뭐예요? 제 수업 받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할 리가 없거든요.
비유 알랄무서는 그 비진이 표시에 관한 내용인데 뭐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리고 무효로서 선의의 제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내가 답변을 달아줬어요. 답변을 달아주고 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다른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막판에 내가 적중률이 좋은 줄 알고 나를 선택해서 들은 사람인 거예요. 또는 두 사람을 같이 모시고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걸 이제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니까 자기는 그걸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질문을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답변 끝에다 달아줬죠. 빨리 돌아가라. 빨리 돌아가라. 당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빨리 돌아가라. 근데 결국 그렇게 질문하는 건 제가 아이디를 다 모아요. 왜 모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합격하는지 알아보려고. 합격하는지 알아보려고. 그럼 내가 그 아이디를 회사로 보내줘. 회사로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합격했다고 연락이 오거나 합격자 명단에 있느냐?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이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중에 첫 번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의 교수님 한 우물만 파는 거예요. 아셨죠? 절대 두 분의 선생님을 모시거나 세 분의 선생님을 모시거나 자료에 욕심내지 마세요. 우리 수험생들도 많이 그래요. 작년에 좀 답답했던 게 뭐냐면 그 학원에 오면 시험이 해가 바뀌지 않았는데 나는 시험만 끝나면 자꾸 올해를 작년으로 말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 마무리 특강 때였죠. 마무리 특강 때 오면 학원에 오면 그 사람들이 그 복사기 옆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디서 그 뭐 시험에 잘 나올 것 같다는 그 자료들 있죠. 혹 해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와요.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그 자료를 계속 돌려요. 돌려서 누구도 주고 누구도 주고 누구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사기를 하루 종일 돌리는 하루 종일. 물론 그분이 그 복사하면 이제 돈을 내잖아요. 그 돈 받아가지고 우리가 임대료도 내고 뭐 직원 월급도 주고 막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거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가르치는 교수님 그리고 여러분이 교수님이 주는 그 자료만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 그 자료를 다 무제한으로 다 무료로 다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분의 교수님을 끝까지 믿고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드릴 메시지는 이제 다 전달한 것 같은데요. 30배 시험은 인원이 좀 늘어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그 11월 달에 시작한 사람하고 1월 달에 시작한 사람, 3월 달에 시작한 사람, 5월 달에 시작한 사람 분명 합격률이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합격률이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초과정 때보다 차근차근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고 1년간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이 자격증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돼버렸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라요. 그다음 1차에서는 두 과목 중에서 어디서 점수를 더 따는 게 조금 좋다는 거예요. 민법에서 점수를 좀 따는 게 좋다는 겁니다. 2차는 어디서 점수를 많이 맞아야 돼요? 중개사법. 자, 여기까지 전달하고요. 좀 쉬었다가 민법이 40문제인데 그러면 어떻게 민법에서 점수를 더 딸 수 있는지 조금 쉬었다가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